예, 그래서 제가 저평가 아파트를 고른 10가지 요소를 뽑았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입지였고 두 번째가 직주 근접성과 교통입니다. 이거 뭐 중요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께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 과거 영상이 핸드폰에 뜨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몇 년 전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 과거에 제가 했던 이러한 영상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이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도 과연 잘 맞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과거의 상황이 어땠는지 되짚어보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이 과거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죠. 자, 제가 처음에 봤던 영상은 이 저평가 아파트 고르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5년 전 영상인데 일단 제목만 봐도 궁금하시죠? 우리가 아파트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그리고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매수를 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영상 봐볼게요. 이북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부자 동네가 되는 거고, 강 이남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부자 동네가 되는 겁니다. 같은 구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서울의 중심은 한강이고 이 한강변에 붙을수록 앞으로 향후에 가격이 높은 동네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가격이 높죠? 이미 가격이 높으면 여기를 사야 되느냐? 그래도 여기를 사는 거예요. 왜? 가격은 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양극화라고 표현들을 하죠. 가격은 더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요 안에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더라도 여기를 살 수 있으면은 여기보다는 여기를 사는 거예요. 예,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예전부터 주장하던 내용들이 한강변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케이스는 전혀 없었고, 그러다가 한강에 대한 가치가 증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강변 이제 외치는, 그렇게 이제 가치가 수렴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서울을 동그랗게 봤을 때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 북쪽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한강변에 붙을수록, 그 다음에 강 이남에서는 위로 올라가면서 한강변에 붙을수록 좋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입지를 어느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요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한강변하고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이제 동일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말씀드렸었던 한강변이 지금 굉장히 비싸요. 상당히 비싸지만 5년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지금보다는 훨씬 싼 가격이었지만 엄청나게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5년 뒤에 미래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영상, 오늘의 가격은 또 싼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서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강변, 그리고 내가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최대한 그쪽으로 붙어서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평가 아파트 고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뽑는 게 제 개인적으로 입지라고 보거든요.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는 뻔히 아시잖아요. 뭐 강남이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쪽 일대에, 혹은 이쪽에 가장 가까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죠? 저쪽에 무슨 인천 지하철역이라든가 경춘선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이 가깝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역을 끼고 있느냐가 일단 먼저 생각해 보실 요소입니다. 역세권과의 거리는 그 다음 문제예요. 어떤 역이냐? 라인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2호선이냐 9호선이냐 아니면 그 외 기타 다른 역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가중치도 달라야 되는 거겠죠. 요것도 좀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역세권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상식입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너무나 역세권이라는 그 단어에만 집중하시다 보니까 왜 역세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역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회사를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출퇴근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럼 출근과 퇴근 지하철 교통 이용하실 때 하루에 2번씩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세권을 우리가 선호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회사를 갈 수 있는 라인의 역세권이 좋은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지하철만 가깝다, 이런 부동산들이,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하고의 금저성이 중요한 거는 당연하지만 그에 앞서서 전제가 될 것은 뭐냐면 그 라인, 그 지하철역이 회사까지 업무가
핵심 업무 시설까지 빨리 갈 수 있는 라인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과의 거리를 보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로는 그 역이 핵심 업무 시설을 관통하는 라인인지를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평가 아파트를 고른 10가지 요소를 뽑았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입지였고, 두 번째가 직주 근접성과 교통입니다. 이거 뭐 중요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세대수, 그리고 인프라, 정주 환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학군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최근 들어서는 연식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일대에 호재가 있는지, 그 다음에 브랜드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할 가격 어떤지도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10가지 정도를 판단해 보고 나름대로 수치화해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인지를 좀 판단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입지랑 교통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요즘 들어서 입지의 가치는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극화라는 키워드가 딱 걸맞는 그런 식으로 입지별로 가격이 많이 편차가 생겨난 부분이고, 직주 근접 조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봤는데, 약간의 우선순위 편차가 있습니다만 비슷비슷한 수준인데요. 최근 들어서 점점 중요해져 가는 걸 하나 꼽으라 그러면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네, 왜냐면 아시겠지만 세대수가 중요한 건 단순히 단지가 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너무나 예전에하고 비교도 안 되게 소위 좋게 들어가죠. 퀄리티가 높게. 그런데 일단은 그런 높은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지가 커야 되죠. 그래야지만 거기에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 거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집도 구조도 이뻐지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거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면, 커뮤니티 같은 건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도 많아요. 수영장 들어가는 거 예전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만, 이제는 워터파크 집어넣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한우가 다니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극장이 있고, 식물원이 있고, 아이스링크가 있고, 이게 어떻게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지 할 정도로 대단하고, 최근 들어서 그 올림픽파크 포레언,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단지도 가봤더니, 정말 하나의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 세대수가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특징이 없었죠. 상가가 좀 더 있고 나무가 많고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커뮤니티를 넣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선호를 할 거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그게 가격에 크게 반영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대수의 크기, 그러니까 단지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죠. 입지가 좋은데 조금 연식이 오래됐다. 그리고 이제 외곽 쪽인데 신축이다. 이러면 일단 당연히 입지가 우선이잖아요. 신축, 구축 연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그 가중치가 더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축이면서 입지가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세대수가 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대수를 우선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대단지가 낫다고 봅니다. 예, 이게 지금 당장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쨌든 연식이 지나게 되면 대단지는 리모델링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결국은 브랜드화는 바뀌는 거는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브랜드를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은 규모 같은 것들은 이게 땅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예, 이런 한계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은 대단지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별로 이제 당연히 차이가 나죠.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 그 단지 내에서도 같은 평형대인데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당연히 이제 로얄동이 있고 또 비로얄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편차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대단지 내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좀 잘 해봐야겠죠. 물론 가격은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남양의 로얄동 로얄층이 비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저층에 뷰가 안 보이는 것들은 가격이 쌀 텐데, 그런 거 만약에 있을 때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제 좋은 지역을 조금 더 가격이 높더라도 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지하철역이 먼 것과 우리 단지 내에서 걸어가면서 먼 거는, 물론 이제 물리적인 거리는, 시간적 거리는 똑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훨씬 더 덜 지루하고 또 이제
단지가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짓는 큰 단지들은 조경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걷는 것만으로 그냥 기분이 좋은 케이스도 많고요. 외부 단지 내다 보니까 뭐 안전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일찍 일어나시면서 힐링도 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아주 크게 단점으로 부각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상당해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 경제 성장이 되고 삶의 질적인 부분이 좋아지게 되면서 옛날에 먹고 사는 게 바빴지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잖아요. 맛있는 거 골라 먹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뭐 우리가 뭘 가렸나요? 핸드폰 같은 것도 있으면 그냥 뭐 그 자체가 신기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뭐 애플을 쓰니 뭘 쓰니 뭐 이렇게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모든 브랜드 옷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브랜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현격하게 나잖아요. 사실 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 못하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똑같은 옷인데 여기다가 뭐 나이키 하나 그려놓게 되면은 가격이 5배 올려도 사잖아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브랜드의 가치는 점점 더 강해지긴 할 걸로 생각은 듭니다. 저는 뭐 이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망권이라고 표현했지만 조망권은 이제 일조권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조권도 같은 개념에 생각하시면 되고 조망은 그야말로 우리가 뭘 바라보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조라는 건 해를 받는 건데 두 개 중에 하나를 먼저 한다 그러면 아직은 일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해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뷰가 이쁘냐 안 이쁘냐 보는 거지. 뭐 북향으로 뷰 이쁘고 보고 해가 안 들어오면 그것도 싫잖아요. 우리가 한강 이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강을 잘 보이기 위해서 북향으로 짓진 않잖아요. 어차피 이제 남향으로 짓고 약간 삐뚤어진 뷰. 그래서 한강 뷰는 북쪽이 더 이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남향 쪽으로 짓고 일부 뷰를 약간 삐뚤거나 아니면 다른 뭐 방이라든가 작은 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뷰가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일단 일조권을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근데 일조라는 것은 그 아파트 전체다기보다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에 들어가게 돼서 요즘엔 뭐 플랫폼으로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일조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가서 그 12시라든가 3시라든가 이를 보면은 어느 동은 해가 또 잘 비치고 어느 층까지도 잘 비치고 라인별로 약간씩 틀리거든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실거주 하실 분들은 그런 것도 꼼꼼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부동산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주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딱 보면은 한 12층까지는 해가 안 들고 한 10시부터 안 들고 그 이상은 또 들고 또 이 라인은 다 들고 이쪽은 안 들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같은 동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은요. 25평 대 33평 뭘 사야 더 돈이 될까? 이런 영상입니다. 20년도 4월달 영상이니까 4년 반 정도 전에 찍은 영상인데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되는 주제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을지 뭐 개인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25평이냐 30평 중에 어떤 걸 더 선호도가 높은지 나의 개인 선호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대중의 선호도가 높은 걸 구입해야지만 투자의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구, 용산, 그 다음에 성동구 이런 지역 위주로 소위 말하는 25평과 33평 간 가격 갭이 1억도 채 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겼던 이유는 당시에 대출 규제가 있었고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매수세 쏠림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갭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알고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떨어지고 반대로 25평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올라가고 하면서 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거는 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패턴을 보신다면 25평이 여기 인기가 많고 33평이 가격이 떨어진대 해서 25평을 사는 것이 아니라 33평을 구입해서 가져가는 거죠. 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어느 정도의 격차로 다시 평균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일시적으로 대출 규제라든가 지금 현 상황이 비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갭이 줄어든 겁니다. 이것이 수요가 이제 작은 뭐 미니멀 라이프다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작은 평수가 인기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5평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33평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그 갭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와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핵가족화되고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25평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아지나 보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년 전 이런 현상이 생기기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25평과 33평 아파트 가격이 또 줄어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향을 좀 미쳤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주된 요인은 아니었고 당시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으로 좀 전체적으로 소득이 좀 부족하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매입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을 하더라도 좀 부담이 덜 되는 평형으로 가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일시적인 수요가 쏠리게 되면서 33평과의 가격이 줄어들었는데 당시에도 그때는 이제 뭐 유튜브를 했던 시절이 아니니까 영상으로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만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33평을 구입할 너무나 좋은 적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25평과 33평에 대한 어떤 수요는 다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신혼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을 첫 구입을 하거나 내지는 뭐 전세를 구입하더라도 주택을 마련하는 처음 시기인데 그 당시에는 33평부터 시작하거나 그 이상의 평수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은 굉장히 드물죠. 대부분은 아파트로 시작하더라도 제일 작은 평수인 25평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25평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평수를 갈아타기를 하죠. 그래서 25평과 33평에 대한 평수는 양쪽 다 어느 정도 탄탄한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평형보다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25평에서 33평이 갭이 줄어들게 되면요. 25평으로 해서 33평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3평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고 25평은 다시 주춤해지면서 가격이 예전처럼 평균적인 수렴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었을 때는 오히려 33평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되는 것이지 와 이제 정말 트렌드가 바뀌었구나 25평을 사야겠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지금도 정확하게 동일한 답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다른 점이 예전에 대출 규제는 이제 금액별 규제였습니다. 뭐 9억 이상, 뭐 15억 이상에서 몇 프로 안 해준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지금은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있어서 지금은 아예 뭐 매입 자체가 좀 힘들거나 아주 외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예전과 같은 대출 규제가 똑같이 뭐 금액별 규제가 있고 하다 보면은 똑같은 현상이 생겨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인기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내재 가치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인해서 왜곡된 가격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받지 못한 그거 혜택을 받지 못한 것들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적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정확한 갭 차인데 내재 가치에 대한 갭 차인데 여기만 수요가 몰리는 정책을 쓰면서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얘가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이게 올라간 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대변되는 이런 것들이라면은 이게 가격이 붙거나 혹은 뭐 역전이 되거나 이럴 수 있지만 지금 가치가 아니라 제3에 의한 어떤 압력, 뭐 정책에 의해서 올라갔으면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의 대출 규제는 전체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아예 집을 못 사게 만든 거고 그러나 이거는 뭐 논외의 얘기긴 하지만 이러한 대출 규제는 제가 볼 땐 지속되기 좀 힘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통해서 지금 실수요자들,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까지 다 막아전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렵고 또 금리도 이렇게 기준금리 내려가는데 가상금리 올라가는 이런 형태는 오래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한 봄철 내외 정도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때가 되게 되면 대출 규제가 풀리고 가상금리가 이제 풀리게 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좋은 질문 같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외곽 쪽에 있는데 25평에 살고 있어요. 좀 자금이 여력이 좀 생겼습니다. 돈을 모아서. 그러면 물론 이제 그 개인별 선택이 있겠지만 그 해당 지역에서 큰 평역으로 갈아타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이번 기회에 지역을 좀 상급지로 이동하자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외곽 지역에서는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제 큰 평역으로 올라타는 수요가 있는데 대체로는 우리나라의 특징은 상급지 이동을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뭐 학군지로 가든지 아니면 직장 근처로 가든지 어쨌든 집값이 여기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25평이든 몇 평이든 여기서 상급지로 갈아간다 그러면 이 외곽지에서 큰 평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예,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곽지의 큰 평형수일수록 가격이 약합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의 33평과 심지어 38평 정도였던 것 같아요. 38평, 45평, 53평, 60평이 가격이 1,000만 원도 차이 안 나는 단지도 봤어요. 그 단지가 꽤 큰데 4,000세대 되는데 그렇게 서울에서 먼 단지도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주 외곽 쪽에 있는 것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형 위주로만 하시면 되고 대형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나의 어떤 실거주 만족도 외에는 투자로서는 별로다. 외곽의 대형은. 그런데 부자 동네일수록 대형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갈 만한 여기서도 여기 좋은 지역의 25평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더 큰 평형 30평, 40평, 50평 관련해서는 진짜 찐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건드려주는 가격은 정말 5억씩 10억씩 금방 팍팍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보니 갈 데가 없고 여기서 계속 상급지만 이동하니까 여기에 상급지에 대한 상급지의 대형 평수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그 해당 지역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의 인지도와 그 평가를 받느냐, 급지 평가를 받느냐에서 좋은 급지일수록 대형 평수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에서는 당연히 가장 큰 평수 사서 50평, 40평, 60평 다 오케이. 그런데 외곽 쪽에서는 좀 저렴해 보이는데요 하더라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